이번 한 주 어떤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인지 한 주간의 뉴스들을 종합 정리하고 미처 못다한 이야기까지 챙겨드립니다. 장윤선의 주간 이슈,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제 방송 뭐 이거저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했나 듣고 베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 이건 꼭 들어야 돼. 내가 하는 게 우리 장윤선 기자님 나오시는 이거. 정말요? 이 취재력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유, 왜 그러십니까? 항상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선수들끼리. 팬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좀 아유. 이따가.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가장 뜨거웠던 거는 역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 것 같아요. 네.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저는 근데 이 네이밍 자체가 좀 틀린 게 완전 박탈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용이. 이미. 그래서 예. 뭐 원복이다. 수사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어제 헌법재판소가 결론 냈죠.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도 저희가 다뤘는데 일부의 침해는 있지만은 이 입법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검사들이 헌법에 어떤 수사권이 보장돼 있다. 이거는 아예 각하 처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내용을 들여다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윤선 기자님이 정치 전문 기자로서 요거를 좀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네, 우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두 가지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상범 전주의 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그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심의하고 표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침해당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건심의위원회 선임했다. 이거는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가결 조건을 만들려고 회의 주재자로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면서 국힘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이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예. 관련해서 5대4로 인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만 흔결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까 국회 본회의까지 가서 그 안건 통과된 것을 이거 무효로 해주세요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은 5대4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잘못은 일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법을 무위로 돌릴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6명이 제기한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 등이 낸 것에 대해서는 한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권 그다음에 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관이 수사하거나 소추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들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법률 개정 행위는 국회가 입법 사항인 수사권과 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조정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권이 검찰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는데 행정부 안에서 이걸 검찰에 줄지 경찰에 줄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재 결정문이 굉장히 긴데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사권과 소추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검사들의 이게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한인지 이것을 이제 다투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수사권하고 소추권은 행정부 중에 그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적 근거는 없다. 이러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예. 97년, 2008년, 2019년, 2021년 4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다.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안에 특정 국가기관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거를 왜 또 제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어떤 불편한 심내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검사들의 수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무부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퉜고, 네. 뭐 이제 국민의힘은 절차를 가지고 다퉜다.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각하를 한 거를 두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마음, 네티즌들이 만든 건데. 이렇게 가로 열고 네. 한동훈 넌 빠져. 넌 네. 자격 없어. 넌 빠져. 이렇게 그렇죠. 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이거에 누구의 편을 들고 그런 걸 떠나서 아니 수사권은 공수처에도 있고 이를테면은 네, 그렇죠. 뭐 군 기무사한테도 있고 제한되기는 하지만은 네. 제한된 조건은 그러면은 검사가 반드시 수사권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헌법에 왜 보장돼 있다고 하지라는 것들이 당시 기사에도 여러 차례 이제 법 전문가들은 이거는 헌법에 보장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쪽이 더 우세하게 그렇죠. 계속 나와서 그냥 이거는 상식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는 그렇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검사, 수사처 검사, 경찰, 해양경찰, 군검사, 군사경찰, 특별검사 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안에 국가기관들 안에 수사권, 소추권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정 배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검사들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것처럼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5번째 확인을 해준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그 박홍근 원내대표나 이 등등에서 오만하다. 네. 검찰이 오만하다. 뭐 이런 식의 성명까지 좀 나온 게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검찰이 다 수사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법상에 헌법이 보유한 권한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오만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것은 정말 유구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사실은 95년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기소를 독점하고 있죠. 수사도 하고 있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계속 논의가 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그마저도 검찰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또 제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헌법적 권한은 아니고 그 행정부 안에서 다 구분해서 배분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지금 3건이잖아요. 뭐 이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내용 요 3건에 대해서 헌재 모든 결정이 5대4로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뭐 반쪽이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극심하게 진영 간 대립이 지금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5대4라는 숫자에 한동훈 장관도 세게 강조를 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취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9대 0이든 8대 1이든 뭐 7대 2든 6대 3이든 5대 4든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 법률의 결정은 승자 독식이다. 예.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라는 등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9년 그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뭐 이거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상임위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위법성 정도를 미약하게 본 바 있다. 국회 입법권은 그만큼 헌법재판소가 존중하고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치재판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실소를 구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헌법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대한민국은 산권이 분립된 권력 분립 국가라는 거예요. 예. 공화주의 국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린 것을 마치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의 권한, 뭐 물론 이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그 나머지 298명의 입법권을 부정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5대4 이렇게 진영 논리로 구분하는 것은
어찌 보자면 정치인 그리고 우리 언론인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대로 결정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부정하고 싶은 이런 정치권 정부 일각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것 차이가 적다고 대통령이 안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선임된 헌법재판관들이 다 진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더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칭해서 민주당 이렇게 묶을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 재판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제가 눈여겨본 것은 사실은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낸 거는 이거를 각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은 얘기를 안 하고 그 국민의힘이 냈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쪼개기 뭐 이런 거 뭐 위장 탈당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해가지고 왜 저 얘기는 안 하고 이 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거죠. 아, 그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장관은 확실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헌법학자들이 정말 준엄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왜냐?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의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한동훈 장관 외 6명의 검사들이 같이 제기를 했어요. 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우리나라 법률 집행을 총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대여섯 명하고 같이 검찰 편에서 위헌 여부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 청구할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적격 여부에서도 없다고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관련도 없는데 본인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검사들하고 같이 이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있다, 비판적인 헌법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행정부의 일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의 일원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동안 잘못됐던 시행령들을 좀 걷어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마치 거기 있는 5명의 재판관들이 정치적으로 잘못 결정을 한 것처럼 마치 헌법재판소 자체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일부의 헌법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한동훈 장관의 참패다. 참패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계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한다라면은 그렇죠. 다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사안들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이제 반발을 할 수는 뭐 수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국민의힘이 낸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자꾸 뭐 정치재판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원래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데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소신, 양심에 따라서 헌법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다퉈보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본인들의 의견대로 안 하면 이게 중립적이지 않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퇴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검수 원복이라고 뭐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시행령을 좀 무리하게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복원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시행령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축소된 수사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차제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1, 2, 3, 4라고 명기를 해서 박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 취재를 좀 해보면 예. 한동훈 장관 뭐 즉각 사퇴하라라는 어떤 도의적 책임을 묻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던가 이렇게까지 진도를 나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은 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책임지고 황운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강경파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아서 그래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시키자라고 민주당의 당론이 모아지거나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군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검찰청법 뭐 만들 때 네. 정확하게 이 범위를 명기를 안 해가지고 구멍이 있었다. 네. 뭐 그리고 그런데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 니들이 만든 거에 구멍이 있는데 그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랬는데 아예 그러니까 법을 좀 바꿀 생각도 민주당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이제 의논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아직 이제 결정된 건 아직 아니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국회 사개특위가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또 최영일의 시사본부로 오기 때문에 미리 사개특위 위원장하고도 연락을 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예. 어쨌든 이 회의 자체를 열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이 회의를 열 생각도 마음도 별로 없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것도 진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도 중수청 설치도 실제로는 지금 굉장히 요원한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 지금 시행령으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예. 검수완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과거의 시스템으로 그냥 돌아가고 있는 측면. 이를테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이슈에 다가가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동시 멈춘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개특위 회의를 열자고 민주당은 주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열어서 진도 나가야죠. 한국형 FBI도 만들고 공수처도 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찰도 좀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종국에는 검찰도 그 기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은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 총선 이후로 가더라도 그렇죠. 총선 지금 이후로 하지 않을까. 모든 개혁 이슈는 총선 이후예요. 네. 그전에는 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계속 해보겠는데요. 네. 지난 22일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검찰 기소됐고 민주당은 당일 오후 5시에 당무위원회 소집 당원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이 됐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지금 전해철 의원이 기권퇴장해서 이게 좀 논란이 큰데요.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 측에 확인을 해보면 아니 먼저 나가셨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투표해서 만장일치로 해서 만장일치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다. 그게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반대는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취지를 얘기하자면. 아니 일단 먼저 네. 나갔으니까. 네.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끼리 투표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해서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의총장에서 상당히 세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예. 이 전해철 의원은 당무위 소집 절차의 문제. 아니 기소하고 6시간 만에 급하게 회의를 잡으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니까 일단 공소장도 좀 살펴볼 시간도 없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하면은 마치 뭐 우리가 뭘 좀 덮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적 의혹을 낳을 수 있지 않냐. 아니 왜 이렇게 당을 운영하냐. 이렇게 하지 말자.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의총장에 있던 의원들이 얘기된다. 말 되네. 왜 그렇게 빠르게 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호 의원이 이번엔 나섭니다. 아니 내가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당대표가 기소되면 그럼 우리 어떡할 거야. 당헌 당규상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데 이러면 당에 공백이 생기고 혼란이 되는데 그때 어떡할 거냐. 이런 고민이 생겨서 빠르게 판단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사망의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예. 정치적 탄압인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우상호 의원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당무위원회를 거쳐 그렇죠. 안 하는 거. 원래는 윤리심판원이었다가 그렇죠. 예.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게 아니라 비대위의 결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해철 의원 얘기도 맞고 우상호 의원 얘기도 맞다라는 판단을 의원들이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이런 얘기는 합니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고위직들은 기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가 된다. 당시에 당헌 당규에 우리가 직무정지 규정을 넣은 이유는 똑같이 고위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비슷한 급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기소가 되면 바로 직무정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고 그 규정을 넣었던 것이다. 해임이나 파면은 아니지 않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상당히 세게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당 내부에서는 전해철 의원의 이런 비판이나 주장에 대해서 뭐지?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다만 반대로 검찰이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428억 관련해서 공소장에 포함도 못 시키고 또 변호사법 위반 문제도 유야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이대로 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약간 깝깝했던 게 지금 민주당이 했던 그게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든 당내에서의 절차든 이 절차가 좀 투명하지 못하거나 너무 졸속으로 이뤄졌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를테 위장 탈당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7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두고서 처리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어떤 비판이나 문제제기나 이런 게 거세서 판이 뒤집어질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이 보기에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비판하지 않도록 물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국민 다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없애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지금 일부 권리당원이 이제 반명 성향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 법원에 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기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네,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 예전에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용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부가 굉장히 복잡해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무위 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전해철이라는 정치인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서로 맞붙은 적도 있었고 약간. 이게 이재명 대 전해철 대 이재명 이런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어찌됐든 전해철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그룹 의원이고요. 그리고 당내의 민주주의 4.0 그리고 민주당의 길 이런 등등 하면서 이른바 반명을 쭉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대표적인 분이고 그리고 한 80명 정도 돼요. 어쨌든 전해철 의원하고 함께하는 그룹이 원내대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왜 그랬을까 그 후문도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박강원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돕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돕는 차원에서의 의미 이런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표 유고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결국에는 당권과 관련이 돼 있는 움직임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해철 의원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당 안에서 세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굳이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절차상의 하자만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있습니다. 온더 레코드에서는요. 네. 그렇지만 그 물 밑에서는 이러저러한 정치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민주당 안에 이재명은 초선이다. 이런 네.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재명은 초선이다. 뭐 팩트는 맞네요. 일단. 맞죠. 예. 대표 후보 대선 후보긴 했지만 이재명은 초선이다. 국회를 잘 모른다. 그래서 지금 당 중진들이 매일 만나고 있어요. 매일 저녁 당 중진들이 3선, 4선 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를 마치 우리가 내쫓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나라를 책임졌던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한일 그 회담 이후에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한 점도 많고 문제 제기도 많고 이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다 같이 의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월 전에 절대 사퇴는 안 된다. 8월 전이요? 네. 왜 8월인가요? 8월 29일 날이 민주당 1년이에요. 작년 8월 전당대회 1주년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전에 하면은 대표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1년 이후에 하면은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대위 차원에서 총선을 치르는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뭐 직무대행이냐 권한대행이냐. 제가 궁금한 게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도 또 친명계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보다도 역산을 해보면 내년 4월 총선이잖아요. 그럼 4월 총선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뭐 공천 과정 등등등등 뭐 경선해야 될 물리적 계산들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러면 그 전당대회를 또 하고 총선 준비도 하고 뭐 그 전에 비대위도 또 잠깐 해야 되잖아요. 다 대표가 물러나면. 그러니까 3번의 이 중요한 그 선거를 다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 총선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을 놓고 나머지들을 후순위에 배치해서 정치 일정을 짜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뭐 예전에 얘기가 나왔던 질서 있는 퇴진론. 그렇죠. 요거하고 좀 같이 맥락이 닿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요것만 좀 여쭤볼게요. 하영재 의원 지금 체포동의안 넘어왔잖아요. 네. 그 표결에 있을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뭐 선언까지 하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거? 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는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라는 것을 국민 앞에 확실히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노웅래 건에 비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뭐 당론을 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현재 민주당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한일회담 관련된 이슈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과거부터 멍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젓갈류 등의 가공 수산품에 대해서도 이것 좀 수입 좀 해줘라. 수입 규제 완화 조치를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식품안전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 한일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도 논의가 됐다면 실제로 어떤 수준인 건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단순히 감정으로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갈등 관계로 볼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생명과 우리의 먹거리 안정과 이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안보적인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사이의 다툼 가운데 우리가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제일 먼저 죽는다. 이런 위기감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특히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특히 한반도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분명하게 보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공격하면서 강제동원 이 문제마저도 보수 결집의 어떤 카드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런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만드는데 몰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뭐 국정조사 이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까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